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에 최대 규모의 반트럼프 시위가 미 전역에서 펼쳐졌는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그야말로 정권 출범 초기인데도 뭐 이제 70일밖에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범 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물론 뭐 정책으로서 모두를 다 적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반트럼프 거기에 이제 머스크까지 같이 겹쳐서 나왔는데요. 그런 그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Hands off라고 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손 떼라고 그러는 얘기고요. 트럼프 must got to go. 손 떼고 물러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구호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네. 또 이제 그런 그 푯말, 트럼프 가면을 만들어서 쓴 사람들도 있었고, 그야말로 이번 그 Hands Up 시위는 Hands Up 2025라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측의 그 단체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만은 그 참여 단체들만 해도 한 150개 그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룹에서 전부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그만큼 규모도 큰데다가 아주 다양한 목소리가 이제 울분이 터져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당연히 이제 연방 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해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앞장서서 시위에 참석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트럼프 머스크가 무조건 그냥 무차별 이제 또 비인간적으로 막 해고하고 있다라는 울분을 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제 추방에 대해서 우리는 노라고 얘기해야 한다 라면서 이민옹호 단체들 도 여기에 시위에 많이 참석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관세 때문에 지금 그것을 직접 얘기는 하지는 않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 경제, 미국민들의 삶이 지금 다 피폐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몰려나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증시 주가가 오늘도 지금 폭락을 하고 이게 때 관세, 트럼프 관세가 뭐 90일 중지될 것이다라는 얘기 있어서 또 반등을 했다가 백악관에서도 부인을 하니까 또 다시 또 내려가고 정말로 이제 투자시장, 증권시장이 가장 그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불안한 또 불안과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이런 그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주최 측은 이제 Hands Up 2025라는 그 단체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에 막 나와서 연설하는 것을 볼 때는 분명히 이제 반트럼프 진영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 주도를 한 것이지만은 여기에 나온 것은 꼭 당파만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생활에 지금 상당히 큰 타격을 받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몰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주최 측의 예상을 뛰어넘는 훨씬 많은 인파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워싱턴 DC에는 당초 이 주최 측에서 시위되면 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신고하는 데는 10,000명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00명보다 한 20,000명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5배, 5배도 나왔으니까 10만 인파나 몰렸다는 것이고요. 이야. 지금 대도시들 모든 대도시, 뭐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서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안 들어가 있는 그 대도시들이 없고 1,300군데, 또 일본 뭐 CNN은 1,400군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웬만한 도시에서는 다 크고 작은 그 시위가 한꺼번에 다 펼쳐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7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모두를 다 적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정책 때문인 듯 상당히 그 울분과 또 분노 이런 것을 토해내는 그런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시위뿐만 아니고요. 안팎으로부터 거세게 이제 반발을 사고 있는데 우선 미국 안에서는 이 시위 말고 또 다른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증시 주가 폭락이 지금 오늘은 조금 등락이 오락가락합니다만은 네. 지난 주말은 어땠습니까? 이틀 동안 아주 엄청난 최악의 사태를 빚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주가 폭락으로 이틀 동안 6조 6천억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와. 소위 말해서 주식 가치가 증발됐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6조 6천억 달러가만 날아간 게 아니라 그전에도 한 3조 얼마 날아갔다고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70일 만에 11조 달러가 증발됐다고 합니다. 이야. 와. 11조 달러가 증발됐으니 이게 말 한마디 또 정책 몇 가지 지금 관세에 잇따른 관세 부과 이것만 갖고도 관세를 걷어들이고 수입을 올리고 또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도 전에 지금 투자자들부터 완전히 구렁텅이 수렁에 몰아넣고 있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셈이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잘 아시다시피 증시에 투자하는 게 지금 투자자들만의 몫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많은 직장인들은 401k 이 직장 은퇴 저축이나 또 IRA 같은 것도 이제 뮤추얼 펀드 같은 걸로 넣어서 보면 상당한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주식에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갖고 있으면은 증시의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은퇴 시기를 맞은 사람들은 아주 그야말로 평생을 모은 곳이 다 나가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네. 이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또 공포에 휩싸였겠습니까?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은퇴뿐만 아니라 교육저축, 529 프로그램이라는 교육저축도 있고 헬스케어 저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증시에 그거는 물론 본인이 직접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 대행기관으로 통해서 그렇게 그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증시에 투자토록 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까지 지금 모두 불안하게 공포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증시 주가 폭락. 한국도 그렇고 이게 미국만 그렇습니까? 한국이니 아시아 시장도 다 그렇죠. 폭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이런 것 때문에 과연 트럼프 정책이 견딜 수 있을까? 지금 90일 관세 90일 유예 그 소리 왜 나왔겠습니까? 이게 도저히 버티기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내부 그런 문제가 그런 검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거를 또 트럼프 대통령은 번복하는 걸 또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즉시 또 부인을 하니까 주가는 또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악순환에 악순환을 거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월가의 그 증시뿐만 아니라 이건 바로 이제 메인 스트리트와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면은 기업들이 증시에서 이제 그 자본을 모으는 것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누가 투자도 안 되고 또 그런 그 자본도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살아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견디기 매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메인 스트리트, 일반 경제, 메인 스트리트의 일반 경제가 이제 거꾸로질 수 있음을 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증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는데도 아주 작심한 듯 지금 예상보다도 이 관세나 이민 또 재정 정책, 세금 감면이나 이런 것이겠죠. 네. 이것에 너무 급격한 전환 때문에 물가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이것에 너무 가파르게 이제 급등하고 또 성장은 급속 둔화되는 그런 악순환이 펼쳐질 수 있다고 경고음을 냈거든요. 네. 또 JP 모건 체이스 은행은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은행인데 최대 은행은 아주 대놓고
미국 불경기 가능성이 올해 불경기 가능성이 당초 40%로 잡았다가 60%로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는 거의 뭐 불경기가 확실히 시되고 있다라는 경보음을 낸 것이고요. 그렇게 올 연말에 미국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가 두 분기 연속이면 공식적인 불경기거든요. 네. 이런 것에다가 실업률은 지금 현재 4.2%로 얼마 전에 발표됐는데 지난 금요일 날 4.2%였거든요. 네. 이게 올 연말에는 5.3%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월가나 메인스트리트나 일반 경제나 모두 대공황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에 못지않아 아주 대불경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적색 경고 등이 계속 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국과 유럽연합 같은 이 상대국들의 보복도 지금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연히 중국이 가장 먼저 그렇죠. 맞대응 보복 관세를 발표했는데 발효일은 10일부터입니다. 아직은 며칠간의 이제 여유가 있는 것인데요. 똑같이 미국의 상호 관세와 같은 34%의 보복 관세를 미국산에 모두 부과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그래도 좀 미국보다는 상당히 면밀하게 계산해서 내놓는데도 똑같이 이해는 뭐 이제 그런 식의 맞대응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관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휴대폰이나 셀러폰이나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같은데 필수 광물 중에 하나가 히토류 아닙니까? 히토류인데 90%를 중국이 지금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히토류의 90%를 겸유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이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이 이제 27개국 회원국들인데요. 네. 여기에도 자동차 25% 관세에 맞서서 미국에 대한 수출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서 벤츠 같은 거 사기도 좀 어려워지는, BMW 같은 것도 사기 어려워지는, 이거는 이제 관세 물리느니 관세를 부과받느니 아예 당분간 그냥 그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상당히 미국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관세 수입도 없고 또 물건은 못 팔리고 그러면 자동차 가격도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모로 이제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유럽연합도 지금 이제 몇 차례로 나눠서 할 모양인데요. 일단은 뭐 200몇 억 달러치의 미국산에 대해서 상호 관세가 20%인데 미국과 똑같은 상호 관세 2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수요일 날 유럽연합 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스텔란티스 자동차도 뭐 사실은 뭐 여러 다른 나라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스텔란티스 자동차, 클라이슬러, 닥지, 집 이런 자동차마저도 캐나다 온타리오와 멕시코 생산 공장이 있거든요. 네. 여기 가동을 2주 내지 한 달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산 브랜드인데도 거기다가도 25% 관세 물리고 심지어는 또 그 부품에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 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물르니 이게 손해 볼 거 뭐하러 만들어서 인건비도 아끼자라는 쪽으로 간 거죠. 이러다 보면은 뭐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계산 착오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정책은 관세 세입을 내세웠다가는 이제 욕먹기 분명하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하고 미국으로 자꾸 그런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 공장을 많이 다시 가져오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제조업을 부활시켜서 미국에서 자급자족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제조업 파워를 다시 복원하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인데 미국 자동차들마저도 일시 가동을 이웃에 있는 가동 공장을 가동을 중재를 해서 자동차를 안 만들어서 안 갖고 오겠다는 그런 정책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목표 목적이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뭐 심지어는 이제 일론 머스크까지도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이건 맞지가 않다라면서 좀 비판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트럼프 머스크의 이별에 헤어질 순간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벌써 나오는데 그것은 뭐 다른 것도 다 겹쳐 있고요. 또 이제 머스크가 무슨 자격이냐 그러니까 대학관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셜 거버먼트 인프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 정부 공무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한 가지 이거 단점이 있습니다. 1년 안에 130일밖에는 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스페셜 거버먼트 인프로이가. 그러니까 1월 20일부터 했다 그러면은 5월 말이면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다음에 또 몇 번이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물러났다가 다시 들어올 수는 있는데 지금 이런 쪽으로 봐갖고는 트럼프 참모들은 머스크 때문에 지금 다 망치고 있다. 그런 소리 많이 그런 볼멘 소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더구나 이제 시위대에서도 트럼프 머스크가 투고 두 사람 다 그냥 싸잡아서 지금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서 볼 때는 상당히 머스크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별할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헤어질 결심을 아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머스크마저도 자신도 직접 탄을 맞는 거 아닙니까? 뭐 주가 폭락해서 테슬라 주가가 뭐 한 30%씩 막 빠지고 테슬라 차량은 막 불태워지고 그리고 괴롭죠. 와중에 원흉으로 지금 원성을 듣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사업도 지금 다 망하게 생겨 있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트럼프 충성파들로부터는 또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고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또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상당히 네. 지금 출구를 찾아야 될지 한 발 물러서야 될지 상당한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함께했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UCLA는 유학생 12명의 비자가 취소됐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UC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학생 수십 명의 비자가 경고 없이 취소됐다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또 LA의 오래된 명물 식당들이 경영난으로 폐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1년 됐던 다운타운의 팬트리가 한 달 전 문을 닫았었는데 이번에는 또 우리 한인타운 인근 77년 된 그릭 식당 이 파파 크리스토도 다음 달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으로 이 캘리포니아 대학들에서 유학생 비자 취소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번지고 있네요. 네, 현재 UCLA 비롯한 캘리포니아 내 여러 대학들에서 유학생들의 비자 취소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일부 학생들의 서비스 등록을 갑자기 종료하면서 비자를 취소했고 대학 측은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나 절차를 통보받지 못해서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도 아무런 경고 없이 그렇게 비자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그냥 짧은 이메일로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비자가 취소되는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UCLA 같은 경우 재학생 6명 그리고 졸업생 6명 그렇게 12명의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UC계열 전반에 걸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UC 버클리도 지난주 토요일에 비자가 취소된 학생이 4명이었다라고 밝혔는데 그 후에 그 숫자는 2차례 더 정정됐고 결국 학생 6명의 비자가 그렇게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UC 샌디에고, UC 리버사이드 등에서도 비자 취소 사례는 확인됐습니다. 이 시간 현재까지도 이 대학 측들은 관련 사안을 계속 보고 있고요. 이 학생 비자 취소 사태가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유학생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비자가 취소됐는지 그 이유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연방정부는 비자 조건 위반이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과 학생 측은요, 구체적인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국가 출신이거나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련 행정명령과 연관성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학교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UCLA 비롯한 UC 계열은 현재 상황 파악에 집중하면서요. 예. 또 학생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훌리오 프랭크 UCLA 총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연방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각 캠퍼스들은 법률 상담이나 비자 대체 방안 등 같은 걸 검토 중입니다. 대학 측은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끔 원격 수업 제공이나 등록 유지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비자 취소를 통보받은 학생들 사이에선 당혹감, 불안, 분노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서비스 상태가 종료됐다 하고요. 또 공항에서 출국 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어이구. 특히 중동이나 남아시아 출신 학생들 사이에선 이제 인종적, 정치적 차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이런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전체적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대학들은 일단 연방 정부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유시 계열은 해당 정책이 합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는지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특정 시위나 아니면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비자를 취소했다면 아마 법적 대응이 일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학생을 보호하는 것, 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커뮤니티 내 연대와 지원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이게 무슨 도움을 줘야 뭐 변호사도 고용을 하고 그러지 말이에요. 네, 네. 이게 참 큰일이네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LA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유명 식당이 문을 닫는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이 미드시티, LA 한인타운에서 가까운데요. 75년 넘게 그리스 음식을 선보여온 파파크리토스가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피코블러버드와 놀만디 애비뉴에 위치한 그릭 레스토랑 파파크리스토는 워낙 유명하고 많은 한인들께서도 한 번쯤은 가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랜 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 또 이민자 커뮤니티의 사랑을 받아온 곳입니다. 주인인 크리스 폴로스는 이제 은퇴할 시간이라며 식당 폐업 소식을 전했는데요. 다음 달, 그러니까 5월 4일에 마지막 영업하고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네, 파파 크리스토는 어떤 부분에서 특별한 식당이었습니까? 네, 단순한 식당을 넘어서 그리스 문화와 커뮤니티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1948년부터 가족 중심으로 운영돼 왔는데요. 식당뿐만 아니라 델리, 수입 식료품점 그리고 케이터링 서비스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벽에는 수십 년간의 사진들, 추억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유튜버들이 5월 4일까지 또 많이 방문을 하겠는데요.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네, 안 그래도 소식이 나오고 나서 네. 지난 주말부터 예. 굉장히 붐비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 주인이 키가 굉장히 조그만 맞아요. 그 주인 할아버지인데 자기가 그렇게 오래 사는 이유가 뭔 줄 아냐고. 자기 뭐예요? 그릭 샐러드 먹어서 그렇다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저는 거기 가서 저 우조 그리스의 술이 있어요. 아. 이게 물을 타면은 네. 이렇게 해서 하얀색으로 변하는 그 술이 있는데 오. 우조 사러 몇 번 갔던 기억이 있고 아, 네, 그렇군요. 가서 몇 번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솔직히 맛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오랜 역사와 사랑을 받아온 식당이 왜 문을 닫게 되는 겁니까? 주된 이유는 비용 상승 탓입니다. 이 식당 주인인 크리스 씨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난 몇 년 동안 파파크리스토에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이 있었는데요. 사실 다른 비즈니스들과 마찬가지로 이 식당도 팬데믹 때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케이터링 서비스 덕분에 이제 가족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고 직원도 고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후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마진은 줄었고요. 이제 관세까지 임박하니까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힘겨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은퇴 그리고 휴식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건물이 파파 크리스토 건 줄 알았어요. 글쎄요 말이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예. 아니 그렇게 오래 하면서 어떻게 건물도 안 제 샀어. 말이요. 네.
사실 그동안 LA 전역에서는요. 식당들의 비슷한 폐업 소식이 잇따라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폐업 소식을 접하고 이번엔 또 파파크리스토까지 닿는 네. 거야라고 생각한 분들 계실 겁니다. 파파크리스토의 폐업 소식은 현재 LA 전역에서 나타나는 식당 폐업의 좀 더 큰 흐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LA 다운타운에서 101년 역사를 자랑해온 오리지널 팬트리가 지난달 문을 닫았고요. 또 웨스트 헐리우드의 그 선셋 스트립에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 르뿌띠푸도 지난주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 밖에도 1938년부터 그 그로브몰 옆에 파머스 마켓 거기 코너의 핫케이크 전문점이죠. 이 주파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최근에 나왔습니다. 또한 1946년에 문을 연 벌뱅크에 있는 칠리 잔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식당들 모두 수십 년 이상 지역에서 굉장히 사랑받아온 상징적인 식당들인데요. 이런 LA의 오래된 식당 명소들이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셈입니다. 그게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씩은 다 가긴 같은 데네요. 기억이 납니다. 네. 이런 전통 식당들이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이 뭐예요? 주요 원인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부터 해서 인건비 증가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고객 감소 등입니다. 여기에 대형 체인점과 앱 기반 배달 서비스 성장도 전통 식당들에 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오랜 전통 유지하면서 디지털화나 마케팅 변화에 적응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은 이런 식당들이 문화적인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생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래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폐업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계속 영업을 이어가는 그런 식당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다른 LA 대표적인 명소죠. 그 랭거스 델리. 얼마 전에 폐업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 다행히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고의 파스트라미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지역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인데요. 랭거스 대표 놈 랭거는 최근 치안 문제 또 누숙자 증가로 인해서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토로했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 식당에 있는 메가더팍 메가더팍이죠. 거기는 지난 몇 년 동안 범죄가 상당히 증가했고 또 환경까지 악화해서 방문객이 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이유로 식당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폐업 가능성까지 거론됐었습니다. 그렇게 폐업 가능성이 거론되다가 다시 문을 계속 영업을 계속하겠다 이렇다 그러면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 랭거 대표는 최근 메가더팍 일대에서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시가 공공안전과 청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고요. 실제로 범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가지 조건만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식당을 영업한다는 계획을 나타냈는데요. 메가더팍 개선시키고 또 보안 강화하고 일대 경찰 순찰을 늘리는 것 등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장은 폐업 계획이 없고 앞으로는 그래도 좀 영업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상황은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지역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랭거스는 파킹랏이 한 블락 위쪽에 있는데 거기다 파킹하고 한 블락을 걸어 내려오기가 상당히 좀 꺼림직해요. 네. 그 거리가 무슨 뭐 완전히 이 티푸아라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이에요. 네. 거기 한 블락 걸어 내려오는 것도 사실 좀 불안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참 랭거스의 그 주인도 참 정말 골치 아플 거예요. 그럴 겁니다. 손님들은 네. 점점 줄고 네. 요새 많이 줄었어요. 랭거스에 맞아요. 손님들이 없어요. 예전에는 뭐 줄 서서 그냥 뭐 밖에 줄이 그냥 뭐 몇 미터씩 서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냥 들어가면 그냥 항상 가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참 안타깝죠.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새로운 닥터 한 분 모십니다. 가정의학과 통증의학 전문의 임대수 박사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렇죠?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가정의학과 통증의학 전문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스포츠 메디신 분야에서 일을 하신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 심장내과처럼 한국 분들이 많이 하는 그런 펠로우십이나 트레이닝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스포츠에 굉장히 열정적인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포츠 메디신 전문의 제도가 생긴 것도 한 25년,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정식
전문의 과정이 없어서 한국 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그래요? 사실은 이제 스포츠 메디신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스포츠 전문이라는 거는 스포츠맨들의 몸을 보살펴주는, 쉽게 말하면 그거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죠? 우리가 메이저리그 야구팀 이제 다저스 보면은 어. 그 한쪽 구석에서 앉아 있는 맞아요, 의사들이 맞아요. 예, 준비돼 있죠. 있잖아요. 예, 제가 예, 이제 예. 그런 일들을 옛날에 했었습니다. 예전에요. 네. 네, 지금은요. 그 예전에 제가 이제 피츠버그 파이러츠 팀에서 주치의를 좀 해가지고 아, 그 당시에 네. 이제 강정호 선수도 만나고 그럴 어이구. 기회가 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은 이제 스포츠 메디신이라기보다는 정확히는 이제 시니어분들의 이제 통증 위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골격계 질환을 제가 봤기 때문에 예. 제 전문 분야 통증 중에서도 뼈나 근육 쪽에 있는 통증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포츠팀에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갑자기 막 질문이 막 생겨나는데 네. 운동선수들은요 주로 어디 부상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 피츠버그에 예를 들면 있었을 이제 때. 피츠버그에서는 제가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예. 왜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E는 MC의 제곱이라 그래가지고 에너지 운동이란 자체가 사실은 네. 그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네. 속도와 질량, 그러니까 그 운동선수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도 예. 질량이 크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면 사실 굉장히 다치기가 그렇죠,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도 하나는 뭐 운동선수 서로 볼 잡으려다가 서로 안 보이잖아요. 예. 그 세게 부딪혀가지고 둘이 이제 갈비뼈 골절이 생겨가지고 어머나. 네. 한두 달 동안 못 나오는 경우도 있으시고 와. 이제 어떤 스포츠인지에 따라서 잘 다치는 분야가 있습니다. 뭐 피칭을 자주 그러니까 공을 자주 던지면 뭐 팔꿈치라든가 어허. 뭐 스케이트는 발목 이런 식으로 많이 다치는 분야가 좀 있습니다. E는 MC 제곱. 와 진짜 수십 년 만에 들어보는 공식입니다. 네. 그래서 피츠버그 팀에서 주치의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사실 피츠버그 면접을 갔을 때는 잘 몰랐어요. 메이저리그 야구팀이다 보니까 뭐 한국 사람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는데 마침 가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 팀에도 한국에서 온 사람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니까 강정호 선수. 그래서 그래, 그때 네, 강정호 저는 이제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워낙 제 일이 바쁘다 보니까 아. 그때는 이제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레지던트 끝나고 하는 펠로십을 하는 그런 분야를 좀 하다 보니까 잘 몰라가지고 가 보니까 이제 강정호 선수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강정호 선수가 사실은 그 텍사스에 있다가 지금 캘리포니아죠 다이아몬드 바에서 네. 야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아마 그래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킹캉 아카데미라고 치면은 잘 나오더라고요. 지금. 네. 강정호 선수만 특별히 편애하시진 않으셨겠죠? 아 그렇진 않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일하던 분야에 이제 네. 유명한 선수니까 제가 좀 이제 언급을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네. 다른 스포츠 팀의 주치의도 하셨어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피츠버그 리버하운즈라 그래가지고 이제 네. 프로 축구팀. 어. 아니면 USA 럭비팀, 아니면 이제 마라톤 대표팀, 이제 피츠버그 대학 스포츠팀, 그다음에 장애인 올림픽의 이제 패럴림픽 대표팀에서도 주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의사로서? 쉽지가 시험이 않고 어려운가요? 일단은 자기가 5개 과에서만 지원할 수가 있으세요. 아, 5개 과에서만?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소아과 이 5개 과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지원 과정에서 이제 선발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내과나 가정의학과를 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스포츠 경력이 있느냐. 아, 스포츠 경력이 있느냐? 봉사활동은 그런 경력이 있는지, 네. 얼만큼 자기 하고 싶은지, 다른 스포츠 팀에서 뛰어본 적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선발이 되면은 가서 이제 야구팀 주치라든가 뭐 각 팀의 주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해서 선발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저는 3년 동안 제가 예. 가정의학과 트레이닝 받는 동안에 제가 이제 대학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그 대학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매주 제가 대학 프로그램에 봉사활동을 뛰었고 뭐 고등학교 이제 에서 저 필요하다고 하면 항상 갔었고 그 주말마다 쉬지 않고 봉사활동을 제일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렉티브라 그래가지고 제가 트레이닝 하는 동안에 이제 다른 이제 대학들에 가서 네. 그 한 달 정도씩 그러니까 제가 선택적으로 실습을 했습니다. 뭐 뉴멕시코나 뭐 오클라호마 이런 데 가가지고 좀 많이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그러면은 수입은 돈은 많이 주나요? 월급은요? 아 이게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이제 메이저리그 팀에 주치를 하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네. 가장 많이 물어보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야구팀의 네. 그 선수들은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는데 의사들은 그러니까요. 어떠냐? 예. 근데 이게 사실 반대인 게 예. 그 수요와 공급이 겹치기 위해서 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지원을 하세요. 거기에 네. 그게 이제 지원이 많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지고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컴펜세이션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런 이제 경력을 위주로 저처럼 이제 나와서 내가 이전에 이런 야구팀 주치를 했었다.
그런 걸로 이제 자기 아. 광고를 PR 경력이 광고를 하면서 있으면. 이제 그때 당시의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월급 받는 거하고요. 네. 그 스포츠 팀에서 월급 받는 거하고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좋아요? 사실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팀의 주치의를 할 때 예. 병원과 따로 계약을 하진 않고요. 주로 이제 병원에 소속돼 있는 상태에서 아하. 그 병원이 그 팀과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따로 이제 병원 주치 아니 팀과 1대1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팀이 있고 그 팀 안에서 그 병원 팀들이 그 팀과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1대1이라는 건 없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딱 하시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본 적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어요? 없습니다. 오. 대신 이제 남가주에는 스포츠 메디신 주치의가 총 3명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네. 와. 이거는 뭐 저거 한 얘기입니다만 옛날에 박찬호 선수가 다저스에 있을 때 보면은 팀 닥터를 안 찾고 밖에 나와서 한국 닥터들을 많이 찾고 그랬었어요. 몰래. 네네. 예? 그래서 나와서 뭐 이렇게 저 진료받고 그러기도 하고. 네. 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침은 사실은 과학적 논문의 바탕이 된 치료이기 때문에 저는 네. 침 치료를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선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침 치료 하진 않지만 네네. 이제 많은 스터디가 있어요. 근데 미국 선수들도 침을 잘 압니까? 제가 볼 때는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스포츠에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몸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런 이제 날리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접근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반 사람보다 훨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 선수들 뭐 하다가 발 뼈어 그러면은 아유 저거 침 맞으면 금방인데 그 박찬호 선수가 여기 있을 때 말이에요. 여기 한의과 한의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 무지하게 왔었어요. 그 저 다치면 좀 연락 좀 해달라고 자기가 가서 공짜로 다 침 놔주겠다고 그러신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거 어떻게 그런 걸 왜 이 저 메이저리그 야구 팀에서는 그걸 왜 허락을 안 합니까? 허락은 안 한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그 짜여져 있는 프로토콜에 침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치료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스포츠 메디신 전문의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이제 합니까? 보통은 이제 치료 중에 주사 치료, 아. 약물 치료, 예. 물리 치료, 그다음에 병행 치료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제 어떻게 다쳤느냐,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아, 네. 수술은 안 하시네요. 수술은 이제 저는 하진 않지만 이제 예. 마지막 단계가 수술이죠. 정형외과적 질환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이거 수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바로 넘겨짚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정형외과적 질환을 수술하는 분야가 한 1에서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쳤거나 네. 아니면 어디가 아프거나 했을 때 이제 실제로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1% 정도. 네. 그 주사 치료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그 주사는 어떤 주사예요? 주사 같은 경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스테로이드 이제 우리 환자분들께서 가장 이제 걱정하시고 그러면서 가장 많이 맞는 주사가 스테로이드 주사고 두 번째로는 뭐 히알루론산 주사, 흔히 연골 주사라고도 불리고 뭐 플로럴 테라피나 뭐 자가 혈소판 주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주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는 정확한 부위에 놓는 게 가장 중요하면 사실 어느 용량을 어느 부위에 놓을 때가 제일 중요한데 그걸 초음파를 이용해서 가장 정확하게 보면서 환자분들은 전 다 보여드려요. 지금 바늘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하면서 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면서 넣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사실. 근데 그 스포츠 선수들은 스테로이드가 금지된 주사 아니에요? 이제 만약에 스포츠 선수들이 프로에 있다면은 이제 혈관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돌렸을 때 만약에 이제 어느 수치 이상이 나오게 글쎄요, 되면은 도핑에 그렇죠. 걸리면은 도핑에 걸리는데 이제 네. 그 환자분 착각하시는 게 스테로이드를 먹는 게 있고 맞는 게 있고 그다음에 주사가 연골 관절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 세 개가 사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일정 용량에서는 크게 그거 괜찮은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골 주사는 많이 맞아도 괜찮습니까? 연골 주사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스테로이드와 다르게 네. 우리 몸에 있는 성분을 그대로 집어 넣는 거예요. 아하. 인공적으로 합성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걸 매일 맞아서 뭐 크게 몸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100% 똑같은 걸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연골토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관절 사이에 어떤 윤활력을 작용을 하는 그런 것들을 집어 넣어줘가지고 예. 뼈와 부딪히지 않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많은 시니어 분들이 네네. 많이 맞고 계세요. 이제 네. 메디케어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6개월에 한 번씩은 다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해줍니다. 내가 매일 맞고 싶어도 안 해줘요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은 메디케어는 다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예.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6개월 되면 다 전화 오세요. 연골사 발대 됐다고 마치 영양주사처럼 생각하시는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래요? 몸에 나쁘거나 이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맞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임대순 박사님을 찾아오는 환자들은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맞습니다. 통증이 있다 그래서 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통증을 진단을 해서 이제 주사를 주건 뭐 약을 주건 뭐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해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무슨 물리치료 같은 것도 같이 하시고 계십니까? 이제 물리치료는 어. 이제 제가 우리 퍼실리티 안에는 물리치료가 없습니다. 아. 대신에 물리치료를 밖으로 보내는데 아. 그러한 이유에는 이제 물리치료 를 안에서 어.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법적인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물리치료를 여기에만 다 보낸다. 근데 그게 나한테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치료를 이제 같은 퍼실리티 안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보내드리긴 하지만 이제 집 가까운 곳이나 잘하는 곳으로 다 보내드려요. 잘하는 곳으로. 그리고 이제 일반 주치의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물리치료 끝 이렇게 보내지만 저는 이제 제 물리치료 오더 보면은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 써줘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네. 좀 다르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병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원은 지금 바로 이 앞인데 이 여기? 재밌게도 바로 앞이에요. 바로 이 앞이에요? 머큐리 빌딩 2층에 있는데 그 윌셔와 웨스턴 사이입니다. 머큐리 빌딩 네. 2층에. 네. 네네. 주차는 주차는 주차한 자리가 뭐 한 거의 200에서 400도 정도 있기 때문에 네네. 주차한 자리가 굉장히 편하시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같은 성함이 계신 의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환자분들이 많이 착각을 많이 하죠. 맞아요. 임대순 박사님이 한 분 또 계시죠. 맞습니다. 저도 위장. 임대순 박사 오신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네. 여기 젊으신 분이 오셨네. 네. 아, 위장내과 하시는 분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스펠링은 좀 다르지만 네. 네, 어. 그렇습니다. 원장님 너무 잘생기셨어요라고 유튜브 감사합니다. 창에 댓글 주셨습니다. 네. 댓글을 누가 그렇게 올리셨어요? 네, 네, 아, 네, 네. 사모님이 올리셨겠지. 그럴 네. 수도 있습니다. 만나 네. 뵙게 돼서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오늘 또 처음 뵀으니까 이제 또 자주 네. 만나 뵙고 또 네.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가정의학과 통증의학 전문의 임대순 박사 함께했습니다.